이걸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소름이 돋는 일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 뭐라 표현해야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참 많이도 고민했습니다. 제가 진짜 오죽하면 이런 곳에 사연까지 보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리려고 글을 적고 있을까요? 저도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제 친구의 말도 안 되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긴 황당한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정보법이니 인권침해니 하는 법들이 생겨서 자세한 친구의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친구와 저 사이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에 대해 들어보시고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누가 죽일 죄를 지은 건지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항상 저에 대해 하는 말이 넌 참 정이 많아. 그렇게 사람 좋아해서 어떡할래? 세상 사람들이 다 네 맘 같은 줄 알아? 절대 아니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마.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제가 사람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동딸로 자라기도 했고 가족이 저 엄마, 아빠 셋밖에 없다 보니 외로움이 컸어요. 물론 부모님이 잘해주시기도 했지만 늘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이 부러웠죠.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오늘부터 얘랑 가족하기로 했어. 내 동생이야. 엄마가 동생 안 낳아주니까 내가 만들어 왔어. 하면서 인사를 시키곤 했어요. 엄마 역시 외동으로 하나만 낳은 게 저에게 미안한지 그럴 때마다 늘 친절하게 제 친구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또 역할놀이 같은 걸 좋아해서 항상 저는 언니나 누나 역할을 맡으면 동생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고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 저희 집에서 자고 가거나 며칠 동안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집착한 이유는 외동인 것도 있지만 두 분 다 맞벌이로 일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퇴근하고 나면 두 분 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늘 친구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제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애원하고 부탁했을 정도였는데요. 오늘 우리 엄마 늦게 오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엄마가 너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000원 줬어. 라면서 친구들에게 돈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럼 제 말에 친구들은 덥석 넘어와 그날 하루 저희 집에서 떡볶이도 함께 사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았죠. 게다가 그 돈을 또 다 쓰고 나면 안방에 있는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다가 늦은 시간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다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성적인 판단이 서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만 나한테 친한 척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저를 은근히 왕따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날을 귀신같이 알고 저한테 다가와서는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우리 다 학원 안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빠질래?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라면서 제게 말을 걸어줬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학원을 가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서 그래 좋아 같이 가자 라며 친구들을 따라 나서면 항상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받은 용돈을 그날 전부 다 쓰고 집에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때는 그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걔네들은 저를 물주로 이용한 거였어요. 미안, 지갑을 놓고 왔네. 일단 소미가 먼저 내면 나중에 우리가 돈 걷어서 줄게. 그렇게 돈을 쓰면 나중에 친구들이 갚겠다고 하는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하지만 하늘에 맹세하고 정말 단 한 번도 친구들은 제게 돈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돈 달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은데 뭔가 비독촉하는 것 같아서 쉽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땐 어리고 또 순수했기에 돈을 달라고 말을 하면 이 친구랑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참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얘네가 나를 이용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의심이 들었을 때 이미 그쪽에서 저를 먼저 손절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상처받은 이유는 단순히 제 용돈을 쓴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땐 사춘기라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았고, 제가 친구들에게 베풀면 언젠간 그 친구들도 제게 베풀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처럼 제게 돌아오는 친절과 호의는 1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학창시절을 즐겁지만 외롭게 보냈습니다. 돌아보니 단짝 친구 한 명도 없이 초중 고등학교 12년을 보냈고, 항상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물주, 돈 많은 애, 부잣집 딸 이런 이름으로 불리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그렇게 손에 꼽는 부자도 아닙니다. 물론 아빠가 지방을 돌아다니시며 사업을 하시고 엄마도 미용실을 하시지만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죠. 제가 운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닌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좀 해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과가 유난히도 여자가 많은 과였고 그곳에서는 여우가 되지 않으면 좀처럼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나요? 저보다 한 수, 아니 10수는 높은 애들이 전부 포진해 있었고 이미 제가 처음으로 전공 수업에 들어갔을 땐 무리지어서 자기들끼리 짝을 이뤄 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학창시절에 여자애들에게 크게 이용당한 경험이 있어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그때처럼 저를 물주로 알고 가지고 놀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싸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러니 과 모임에도 빠지고 시험 족보나 중요한 정보도 놓치기 일상이었죠. 남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새로운 친구 사귀고 연애도 하면서 즐겁게 보낸다고 하던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우울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서 얼굴만 마주치던 한 친구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우리 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확인했어? 거기 보면 미리 학과 애들끼리 채팅할 수 있게 링크 주소 올려놨던데 너만 안 들어왔더라? 네가 김소미 맞지? 하면서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맞는데?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근데 너 날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내가 과대니까 알지. 채팅해서 과대까지 다 뽑았어. 조교님도 오케이 하셨고 어차피 가반수 이상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어. 라면서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압도적인 카리스마라고 해야 하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친구도 못 사귀고 과에서 좀 겉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쩍 저한테 말을 많이 걸었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게 먼저 제안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밥을 먹기 전부터 당연히 속으로 오늘도 밥값은 내가 내야겠지? 돈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웬걸요? 오히려 그 친구가 제 밥값까지 계산하고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얻어먹으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잘해주더군요. 솔직히 부모님 외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얼떨떨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우리 과에서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은 애인데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한테 잘해주는지. 차라리 그 친구가 남자라면 내게 관심이 있나? 호감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친구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제게 오늘 우리 과팅 있는데 같이 갈래? 내가 남자애들한테 우리 과 애들 이쁘다고 소문 쫙 내놨는데 너도 갈 거지? 라면서 저를 미팅 자리까지 끌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 덕분에 우리 과의 다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처음으로 소개팅 자리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제대로 된 친구 한 번 사귀지 못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던 저였는데 갑자기 제게 잘해주는 친구를 만나니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엄청 의지하고 기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 소개로 과팅에 나가게 됐고 그 당시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던 터라 주선만 해주고 저는 그 미팅에서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의 동갑내기 친구였고 인상도 좋고 옷차림도 깔끔해서 첫 만남에서부터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로였는지 저만 그 남자를 마음에 든다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게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준 은주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래서 사귀자고 고백받은 날 바로 전화를 해서 은주야,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때 네가 연결해준 미팅 있지? 거기서 만나는데 오늘 나보고 사귀자고 해서 받아줬어.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연애도 해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다 사줄게. 라고 말했더니 거기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진짜? 나 얼굴 보자마자 완전 깜짝 놀랐는데 거기 완전 못생긴 애들만 나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남자친구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약간 화가 났지만 그래도 뭐 남들이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 별말은 안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제 눈에만 잘생겨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주에게 그냥 그 중에 한 명 제 눈에만 괜찮은 애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했는지 제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을 전송했죠. 아, 예? 아, 기억난다. 그래, 뭐 외모는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옷 스타일이 너무 촌스럽지 않아? 내 눈에는 그것도 귀여워. 그리고 외모가 뭐가 중요해? 성격이랑 마음이 중요하지. 그 후 남자친구에게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은주의 존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 남자친구는 은주를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은주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중간에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항상 좋은 점만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은주를 만나고 왔다고 얘기하면 또 걔 만났어? 아, 난 걔 너무 별로던데. 대체 왜 그렇게 걔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혹시 걔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 돈 빌렸어? 라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을 빌려? 은주는 내가 처음에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나랑 친하게 지낸 친구야. 내가 처음에 대학생활 적응하지 못할 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얼마나 잘해줬는데 게다가 절대 나한테 돈 아끼지 않는 애야. 인상이 좀 무섭게 생겨서 그렇지 속은 얼마나 여린 앤데. 라며 저는 은주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하긴 남자들 중에도 친구랑 애인이랑 다르게 행동하는 애들 많으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남자친구는 은주에 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추궁하면 괜히 데이트 망칠 것 같아서 물러났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도 별탈 없이 연애가 진행됐고 은주가 몇 번 남자친구와 만나고 싶다, 자리 좀 마련해라 하며 저를 설득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날 주선자였던 은주가 너무 불편하고 싫다면서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은주랑 내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지? 그냥 정말 은주가 싫어서 그렇다기엔 너무 네가 싫어하는 게 좀 이상해서 라고 말했더니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데 이유 없는 것처럼 싫어하는데도 이유는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냥 난 걔 처음에 미팅 자리에 나올 때부터 싫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솔직히 주변에 큰 관심 없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걔 그렇게 소문이 좋은 애도 아니야. 걔 벌써 이번 학기에만 남자친구 3명이나 사귀었다며? 한 달에 한 번꼴로 바뀐 거 아니야? 그 중에 우리 과 선배도 있어. 헤어지고 완전 사람이 엉망진창 망가졌더라. 걔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소문 너도 알아? 난 그런 애들 너무 별로야. 남자를 무슨 자기 인형처럼 가지고 놀잖아. 혹시 너한테도 물들일까봐 걱정돼. 그래서 네가 걔랑 가까이 지내는 게 싫은 거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은주는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편이긴 했고 항상 남자친구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품백과 브랜드 옷으로 화려하게 입고 다녔고 실제로 외모도 예쁘장한 편이라 은주를 좋아하는 남자도 많았죠. 그러니 남자친구의 말처럼 연애를 쉽게 알고 남자를 지 손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놀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를 여러 만난다고 해서 제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눈살 찌푸릴 정도로의 행동이지만 저는 상관없으니까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 남자친구가 은주를 싫어하고 경계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주에 대해 많은 걸 알진 못하지만 은주의 아버지는 큰 기업에 다니신다고 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또래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전업으로 집안일을 하시는 분은 드물었습니다. 제가 한창 자라던 학창시절에 IMF가 터지면서 대부분 집안일만 하던 엄마들이 전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맞벌이를 하시기도 하면서도 제가 다니던 학원에는 원생들이 몇몇 남지 않아서 저 혼자 수업을 들은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은준의 집도 절대 서민은 아닌 것 같았고, 그래도 꽤 사는 집 같았습니다.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옷도 항상 비싼 것만 입고 신발도 항상 메이커 신발만 신었거든요. 물론 남자들이 선물도 많이 주고 은주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기도 했지만, 그런 은주가 부럽기도 했고 솔직히 가끔은 시샘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저는 그런 감정들이 전부 사라졌는데요. 은주 덕분에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기에 시샘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게다가 그때는 첫 연애라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잘해줘서 그런지, 무튼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죠. 제 남자친구는 알바를 하면서도 제게 항상 선물을 해주었는데, 만난 지 1주년이 되었을 때는 꽤 유명 브랜드의 목걸이를 선물해주며 미안해, 이것밖에 못해줘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거 해줄게 라며 자기랑 만나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주었고, 2주년 때는 작은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선물해주면서 우리가 만난 지 3주년 됐을 땐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땐 더 좋은 거 해줄게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은 돈을 전부 제게 쓰며 선물을 줬고, 항상 저는 받기만 한 터라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군대에 갔고 결국 3주년을 떨어져 보냈지만 마음만큼은 늘 함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은주랑 만나는 시간이 잦아졌는데, 제가 반지나 목걸이를 차고 나가면 뭐야 이거? 되게 이쁘다, 나 한번 해보자 라면서 제 걸 탐을 내더라고요. 아 미안, 이건 안 돼, 이건 승준이 군대 가기 전에 선물해준 거라서 좀 그래, 나한텐 특별한 거라서 미안해 라고 말을 하면, 이걸 승준이가 사줬다고?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설마 짝퉁은 아니겠지?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 라면서 샘을 내기도 했고 부럽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제대를 했을 때 저는 졸업반이었고, 저는 일찍 취업을 하게 돼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제가 먼저 월급쟁이가 됐던 터라 학창시절에 제가 받은 선물이나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며 데이트 비용 충당했던 것들을 제가 갚으려는 심리가 좀 있었는지 저는 돈을 버는 족족 전부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도 곧 졸업을 하면 취업을 준비할 테고, 그런 면접 때 입을 정장이나 구두, 안경 등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다 써버려서 모아둔 돈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저도 너무 받기만 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득 든 생각은 이걸 모아서 돈으로 주는 게 나을지 선물을 주는 게 나을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주에게 연락을 해서 물었죠. 은주야, 내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받기만 해서 뭘 좀 해주려고 하는데, 너도 알겠지만 내가 남자 선물을 사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승준이 면접 볼 때 입으라고 정장이랑 구두 같은 걸 좀 사주고 싶은데, 이걸 선물해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게 나을까 하고 물었더니, 야 당연히 돈이지, 승준이 걔 옷 사 입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무조건 돈으로 줘. 내가 또 남자들한테 선물 많이 받아봤지만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돈으로 주는 애가 제일 좋더라. 어차피 선물은 취향 갈리고 돈으로 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마음도 전해지고 얼마나 좋아? 괜히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사다 주면 그거 오히려 너 욕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돈으로 줘 하며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사실 제가 옷이나 구두를 골라서 선물하려고 했는데 제 의견과 너무 달라 좀 고민이 됐지만, 은주가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어보고 선물도 많이 받았으니 그 방면으로는 잘 알 것 같아 은주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제가 첫 월급을 받은 날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는 예쁜 편지 봉투 안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 남자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봉투를 보더니 이거 뭐야? 웬 편지를 썼어? 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니 돈? 돈을 왜 줘? 라며 엄청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 그게 실은 내가 너한테 빚진 것도 많고 너 이제 취업도 해야 하고 학교 다니면서 알바했던 돈들 나한테 전부 다 썼잖아. 그래서 나도 오늘 첫 월급도 받았고 그냥 너한테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라고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너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거지야? 내가 돈 달랬어? 야, 선물이라는 게 뭐야? 사람 마음이 전해지는 거잖아. 근데 왜 넌 돈을 줘? 넌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진짜 살다 살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건 처음이네. 라면서 화를 내는데 진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 은주가 선물을 많이 받아봤는데 돈이 났다고 해서 진짜 미안해. 절대 무시하거나 너를 얕잡아봐서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걔는 남자를 물건으로 보고 사귀니까 그렇지. 누가 자기 애인한테 선물 줄 때 현금을 줘. 진짜 이건 아니다. 그래, 네가 악의 없이 행동한 거 알겠는데 앞으로 연애 상담이니 이런 핑계로 그딴 애한테 상담받지 마. 남자친구는 평소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에 제 말을 믿어주었고 저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서 결국 저는 그 돈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정장과 구두를 사줬고 다행히도 좋게 화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은주한테 말해서 따지겠다거나 화를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남자친구 둘만 하는 해프닝으로 넘어갔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꽤 오랜 연애를 했고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솔직히 이 결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친구 집이 너무 컸고 남자친구 집에는 가정부 일을 봐주시는 이모님까지 계실 정도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잘 사는 티를 안 냈는데요. 오히려 항상 바쁠 정도로 알바하는 모습만 봐서 얼떨떨했습니다. 평범한 저희 엄마와는 너무 다른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지방을 전전하며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업을 하시는 시아버지까지. 그러니 괜히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왜 제게 이런 사실을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남자친구가 좀 원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불편했지만 최대한 괜찮은 척하며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마쳤고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지금 이 결혼 맞다고 생각해?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 아버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하잖아. 딱 봐도 돈 벌고 결혼하는 그런 애 같잖아. 나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정말 그런 거 아닌데. 어른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라며 남자친구에게 괜한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며 무슨 소리야. 그냥 인사만 드린 거고 난 부모님 돈 받을 생각 없어. 너 벌써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김칫국 마시는 거야? 내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거였으면 아빠 사업장에서 일을 배웠겠지. 뭐하러 중소기업에 취직했겠어. 난 내 인생 살 거고 내 스스로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혹시나 우리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한 거였다면 오히려 내가 더 실망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이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더 믿음직스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남자친구와 은주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오해도 풀 겸 결국 같이 만나서 밥도 몇 번 먹었고 그래도 남자친구는 전보다 은주에 대한 마음이 많이 풀려서 술을 한 잔 같이 마셨던 그날 저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은주 생각보다 괜찮네.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소문만 듣고 오해했나봐. 좀 미안하네. 네가 원할 때면 같이 만나서 종종 보자. 그래도 너랑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내는 거 보면 너도 이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내가 너무 소문에 휘둘렸나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은주가 남자친구가 많아서 그런지 소문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아. 성격도 밝고 재밌는 친구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은주만큼 저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낸 사람도 없거니와 저도 은주를 많이 믿고 의지했기에 남자친구와 은주가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람은 결국 아버지의 부름으로 일하던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됐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나는 우리 아들이랑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비 사돈께서는 그런 말 안 하실라나? 그리고 지금 하던 일도 관두고 집에서 내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얼른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해봐 라면서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조금 기우는 편이라 반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나눈 얘기를 부모님께 전달했고, 저희 엄마도 그 말을 듣더니 그래 얼른 해버려. 너네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네가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여자는 나이 들면 애도 잘 안 생겨 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은주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저의 결혼 준비를 도와줬고, 드레스도 같이 보러 가고 웨딩홀도 같이 보러 다녔네요. 그러니 이때 처음으로 제 남자친구의 집안의 재력을 알게 되었는데요.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제 옆에 있으면서 저희 집과 남자친구 집을 가끔 비교하며 근데 집안 차이가 좀 나는데도 시부모님이 허락하셨어? 되게 좋으신 분들인가 보다. 그리고 남친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 맨날 알바하고 회사도 중소기업 다녔잖아. 왜 그런 거래? 서민체험복 이런 거야? 라면서 저희 시댁에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처음엔 하나씩 다 대답해줬는데 언제부턴가 은근 선을 넘는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는 걸 느끼면서부터 저도 점점 대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은주가 많이 도와줘서 결혼을 별탈 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덕분에 결혼식도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은주에게 저희는 100만 원을 따로 챙겨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도 은주 선물을 따로 챙겨올 정도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시아버님 사업을 도우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연애를 할 때가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남편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죠. 저는 남편을 내조한다고 잠깐 일을 관뒀다가 1년 정도 전업주부를 하면서 결국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시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셔서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고, 사장님께서도 같이 다시 일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재취업을 한 이유는 사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기도 했고 집에 혼자서 있는 게 너무나도 외롭더라고요. 신혼 초에 남편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바엔 돈이라도 벌고 제 자존감이라도 채우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진 않았지만 적더라도 제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 동료들과 마음이 잘 맞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은주와도 조금 멀어진 상태라 연락을 안 한 지 거진 1년이 다 돼갈 무렵이었습니다. 전업주부일 때는 은주랑 가끔 만나서 점심도 먹고 했는데 확실히 일을 하고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전보다 만남의 횟수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가긴 좀 그렇고 배달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그치고 나가서 먹을까 동료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건물이 통창이라 밖이 잘 보이는데 아까부터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저희 회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한 직원에게 근데 저기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뭐야? 되게 오래 서 있네? 누구 기다리나? 라면서 물었는데 그 직원도 몰라? 아까부터 계속 서 있던데? 배 보니까 임산부 같은데 이렇게 비 오는데 누굴 기다리는 거야? 우산도 다 망가졌어. 비 다 막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만 신경이 쓰였는데 그 여자가 점점 저희 사무실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제 친구 은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우산을 쓰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 은주 맞아? 야, 너 왜 비 오는데 이러고 있어? 도착하면 전화를 하지. 라면서 뒤돌아 있는 은주를 돌려 세웠는데 은주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있는 겁니다. 은주야, 너 임신했어?
세상에, 나 몰랐어. 근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니, 언제 임신했어? 라고 물었더니 우산을 쓰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미안해. 나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 이러다 병 생길 것 같고 애기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찾아왔어. 미안해. 회사까지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네 집도 잘 모르고 회사밖에 기억이 안 나. 그때 너랑 같이 점심 먹었던 게 생각나서 무작정 찾아왔어. 정말 미안. 하면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나한테 뭐가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급한 일이야? 아니 근데 너무 당황스럽다. 갑자기 임신이라니.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한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않고요. 그렇게 저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은주가 입을 떼면서 제게 한 첫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은 이 아이 승준이 애야. 네 남편 애라고.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너한테 다 말하려고 찾아왔어. 어차피 애 낳으면 내가 키워야 되고 나는 평생 미혼모 딱지 달고 살아야 돼. 승준이는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양육비 매달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한 말이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지금 나 벌써 병원 다닌 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 근데 양육비가 고작 100만 원? 나 그렇게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난 이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라니.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임신한 이 애가 내 남편 애라고? 아니 대체 왜? 둘이 무슨 사이인데?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라면서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제게 그래 네 남편 애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넌 당연히 몰랐겠지. 바람이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한 지 좀 오래됐어. 내가 네 옆에서 결혼 준비 도와줄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네. 네 눈치 보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정말 서로 사랑했고 너랑 이혼한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이 임신한 거야. 근데 애 생기니까 바로 변하더라. 네 남편 그런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너랑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이미 질릴 대로 질렸는데도 티도 안 내고 너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놈이야. 결혼 전에도 너랑 데이트하고 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 출근하고 그랬어. 그러다 덜컥 애가 생겨버리니까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지우래. 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우리 사이에 아이를 갖자더니 진짜 애가 생기니까 지우라는 거야. 내가 미쳤어? 왜 그래야 되는데? 소중한 우리 애를 왜 지워? 나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더니 바로 잠수 타더라. 그래서 너 찾아온 거야. 나 큰 거 안 바래. 네가 조용히 해결해주면 나 다시는 너랑 승준이 앞에 안 나타날게. 그러니까 애 키울 돈만 지원해줘. 어차피 이 사실 너랑 승준이는 알잖아. 둘이 합의해서 나한테 10억만 보내. 그럼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승준이네 잘 사는데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니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그 큰 돈을 요구하는 은주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 10억? 야 10억이 장난이야? 그리고 그 애가 우리 남편 애인지 뭘로 확인시켜줄 건데 우선 무작정 낳겠다 이거야? 아이 진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 이럴 거면 그냥 죽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면서 저도 갑자기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친구 배를 발로 확 걷어찼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그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힘에 밀려 우산을 놓치고 뒤로 넘어지더니 너 미쳤어? 나 임산부야. 지금 너 이게 무슨 짓인 줄 알아? 너 만약 우리 애 죽으면 너 지금 사람 죽인 거야. 미친 거야?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 친구의 원피스가 비에 젖으면서 옷 속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산부라면 본능적으로 당연히 배를 움켜쥘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는 뒤로 밀리면서 까진 자기 팔꿈치를 보고 있었고 마치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까만 무늬 같은 게 얼룩덜룩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흥분해서 은주의 치마를 확 제껴 올렸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라면서 소리를 쳤고 저를 발로 차며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주 힘에 밀려 고꾸라졌고 그 모습을 본 회사 동료들이 저와 은주의 싸움을 말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손을 뿌리치며 저 년 저거 미친년이야.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라면서 은주에게 또다시 달려들려고 했고 은주는 뒷걸음질 치더니 우산도 버리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저는 은주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했길래 제게 찾아와서 저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은주 배를 발로 찼을 때 그 물컹했던 느낌, 분명 임신한 배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뱃속에 뭘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컹한 것이 팍 터지는 느낌이 났고 만삭인 임산부 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은주 모습을 보니 임신이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도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영원히 날 못 볼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오늘 겪었던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 너한테 좀 잘해줘서 나도 좀 신경 써줬더니 뭐? 임신? 10억?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나는 저렇게 이 남자 저 남자 후리고 다니는 여자 질색이라고. 당신 그 정신나간 여자 말 믿은 거 아니지? 솔직히 안 믿으려고 했는데 만삭인 배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게 되더라. 괜찮아. 그 여우 같은 애가 작정하고 거짓말하면 당신 속이는 거 일도 아니지. 아무튼 당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라면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 후 화가 난 남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은주를 찾았어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까 저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은주네 집 완전 망했나봐. 은주 아버지가 퇴직금이랑 집담보 대출금을 몽땅 사기맞고 지금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래. 그래서 당신 만나기 전에도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나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그냥 와서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라며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신고를 하거나 사기죄로 소송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이랑 저 둘 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은주는 그렇게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저처럼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도 그런 자작극을 벌였다고 했고 그 친구에겐 양심에 찔렸는지 500만 원만 찔러주면 모든 걸 비밀로 하겠다는 말에 친구는 그 거짓말을 믿고 500만 원을 선뜻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주라는 애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은주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너무 빌고 빌어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참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밝은 애였는데 어떻게 돈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건지. 다행히도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고 저희 남편은 사랑이 식었으면 식었지 바람을 피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은주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았지만 만약 그때 제가 홧김에 은주의 배를 발로 차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 남편을 의심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신기하게 1년 동안 안 생기던 아이를 자연히 임신했고 지금은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의 사업도 이전보다 더 잘 돼서 조만간 호주 쪽에 큰 사업장을 내게 되어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네요. 그냥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친구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죽도록 밉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그 친구가 뱃속에 뭘 넣고 제 앞에 나타난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니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봅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 저처럼 너무 사람 믿고 좋아하지 마세요. 가족도 등을 쳐먹는 세상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